자, 안녕하세요. 삼국유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진기하고 사람들 불교도와 불교도를 넘어서까지 사람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스토리, 전우소장 사리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도사사리 이야기 지난 시간에 하던 거 후편, 거기는 전우소장 사리조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리가 사정양록이라고 하는 통도사 안에 존재하는 그 기록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는 부록편 얘기 잠깐 해드리고, 전우소장 사리조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사리 이야기, 고려 황실에서 모셨던 부처님의 치아사리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05년에 사리가 사정양록에 보면 성능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단을 중수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통도사 사리가 언제 가장 많이 흔들리냐면 가장 결정적인 거는 임진왜란입니다. 전란이 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동네 쪽으로부터 이렇게 부산으로 쉽게 말해서 왜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양산이 위험하죠. 딱 봐도. 그리고 그쪽은 뭐 싹 쓸렸잖아요. 나중에 전라도는 김시민 뭐 이래가지고 좀 막아냈는데 경상도 쪽은 그냥 속절없이 밀렸기 때문에 통도사 사리도 이제 긴급하게 급한다는 그 당시 통도사 뭐 주지 스님이 굉장히 판단을 잘한 거예요. 그거를 뺄 거냐 말 거냐 이 판단 주지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빼서 옮겼죠. 그래서 피난을 갑니다. 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절이 화재가 나면 사찰이 화재가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주지 스님이 우왕좌왕 해버리면 화재로 전각만 타는 게 아니고 불상이나 그 안에 유물까지 다 타요. 그런데 그거를 주지가 빨리빨리 판단을 해서 드러내 이러면 불상이라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거는 밑에 사람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 그리고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뭐 들어와 버리면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렇게 해서 통도사 사리를 어디로 옮기냐면 정암사입니다. 그게 정암사가 지금 보궁이라고 하는 이름이 걸리게 되는 이유예요. 정암사 수마노탑에는 이렇다 할 사리가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이 됐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묘향산 보현사, 서산대사가 계셨던 묘향산 보현사까지 갑니다. 그리고 묘향산 보현사에서 서산대사가 사리를 받고 나중에 통도사로 돌아가는 게 전란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난 뒤에 통도사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온 곳에 모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그때는 서산대사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서산 사명 쪽이 거의 주류였었기 때문에 누가 말을 못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통도사에 모셔져 있는 사리는 통도사에 모시는 게 좋다라고 해서 다시 되돌리고 그 과정에서 사리를 조금 뺐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 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건봉사 사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약간씩 쪼개집니다. 그리고 법주사에 모셔져 있는 사리도 통도사 사리에서 나간 거예요. 스토리는 다 그렇게 되는데, 제일 아무튼 크게 움직였던 고려시대 때도 국왕이 요청해서 사리가 옮겨진 적이 있어요. 친견하기 위해서. 왕이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했지만 전란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러우면 손타기가 쉽거든요. 손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서산대사가 묘향산 보현사에 사리를 남겼어요. 그래서 묘향산 보현사가 뭐 삼보사찰이다 이런 썰이 있는 겁니다. 썰이. 그래서 지금은 삼보사찰 그러면 통도사, 해인사, 뭐 송광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묘향산 보현사가 삼보사찰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사리가 통도사에 불사리가 있으니까 불보사찰.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대장경이 모셔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장경이 있으니까 대장경이 있어서 민비 때 월정사도 받았는데 아마 보현사도 한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삼보사찰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리가 나눠지고 나중에 다시 돌아갔는데 월정사는 손이 안 탔고
왜냐하면 거기까지 외구들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통도사는 손이 탔으니까 통도사에 다시 모셨다 하는데 진짜를 의문을 제기한 팀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의문에 시달렸던 것 같아. 진짜 있냐? 진짜 있냐? 누군가 끊임없이 그걸 하는데 이런 거 쉽지 않아. 이런 거 극복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 그렇게 해서 성능이 결국 안정되고 난 뒤에 중수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연 겁니다. 그렇게 씹었던 팀은 누구냐면 통도사의 사리가 없다 했을 때 가장 유력하게 이익을 보는 집단 오대산 쪽이었습니다. 오대산 쪽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 그러니까 보궁이 5대 보궁 아닙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두 개였었어. 근데 한쪽이 없다라고 누군가 소문을 냈고 한쪽이 이렇게 땡기고 있어. 우린가?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소문이 너무 이렇게 계속 돌아서 결국 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리가 사정양록에도 뭐가 나오냐면 자장률사가 사리를 모시고 와서 황룡사, 태화사에 모시고 그 다음에 오대산 중대에 모시고 통도사에 모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대산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었어. 그리고 놀랍게도 일제강점기까지 보궁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레벨이 약간 높다고 해야 되나? 그게 통도사보다 오대산 쪽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1931년도에 작성된 중대 보궁 찬항회 그 문건에도 31교구본사 주지들이 다 참석을 하고 보궁 살리기라고 하는 오대상 중대 보궁 살리기라고 하는데 조선 총독이든 부총독급들도 막 참여를 하고 다 할 수 있는 게 그 레벨이 높아서 그래. 그래서 그때 모금운동 거의 불교계 전체를 아우르는 모금운동 마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부채청산운동 이런 거 하듯이 이런 식의 운동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먹힐 수 있었던 거는 오대산 보궁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1705년에 열었는데도 그 소문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통도사에서는 어떻게 하냐? 저거를 책까지 만들어서 뿌려야 돼. 있다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알리고 한쪽에서는 불씨가 안 꺼져. 지금 같으면 언론에서 찍고 쉽게 말해서 유튜브에서 하고 이러면 경기 끝이지. 근데 열었다 카드라만 있지? 진짜? 이렇게 나오면 환장한다. 우리도 그런 거 겪잖아. 진짜를 얘기하는데도 자꾸 화내는 거 보니까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자꾸 또 화내면 거짓말이니까 화내지? 이렇게 이런 걸 몰아가면 되게 피곤하거든. 그래서 그런 식의 시달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역전되면서 경기가 끝나버리는 게 언제 끝나냐면 일사후퇴 때 오대산이 전소가 되면서 상황이 싹 정리가 됩니다. 한쪽이 쥐지치고 나갔지. 싹 폐허가 됐지. 그래서 이제 통도사가 독주 체제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사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리가사 사정양록에 그게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부도탑 그 계단 위에 그 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수하고자 했다 성능이.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열어봤는데 은함에 비단 보자기에 싼 동이만한 두 골이 있었다. 두 골이 있었다. 이게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뜬금없이 은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되는 거는 비단이에요. 가장 주목되는 기록은 비단입니다. 비단은 오래 안 됐네. 누군가. 근데 생각해보면, 임진왜란 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때 들어갔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1592년 100년이라도 저게 비단이 저게 쉽지 않은데. 그냥 우리 생각이야. 우리 생각. 우리 생각. 저게 쉽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 봐라.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이제 자장률사가 모시고 왔다는 그 전골사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금함 얘기가 나옵니다. 금함이 따로 있고 그 안에 사리빛이 영롱하다. 금 안에 그러니까 유리 이런 얘기는 지금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임진왜란 때 한번 옮겨가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걸 깨졌을 수도 있고, 뭐 유리니까. 그리고 옛날 유리가 저 통일신라 시대 때 이런 거 박물관에서 유리를 보면 유리들이 다 이렇게 금이 가 있어요. 이게 깨끗하지 않아. 그래서 약하다니까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리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금함 이야기도 나오고, 그건 누군가 시주해서 뭐 할 수도 있지. 근데 사리가 영롱하다?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지? 라는 생각. 사리 말고, 그러니까 이제 뼈나 이런 쪽 말고, 뼈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영롱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사리랑 같이 사리 장엄구로 유리구슬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리구슬이나 약간 보석류들을 같이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월정사에서도 그 팔각구층 석탑에서 화주가 3개가 나왔죠. 제가 전에 저 보궁술래 할 때 옆에 큰 거 이렇게 수정 같은 거 3개 놓으니까 사람이 뭐냐 이러는데 그 화주라 그래요. 화주. 그러니까 돋보기. 그게 들어가 있으면 그게 그 안에는 불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작은 돋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즘 생각으로는 그냥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면. 그래서 그걸 불이 들어가 있는 구슬이라서 화주라고 그래. 이렇게 당기면 잘하면 이렇게 하고 탄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불구슬이야. 그래서 그런 걸 넣어놓으면 삿된 것들이 침범을 못 한대. 예. 그래서 그게 일종의 보호 장비예요. 사리를 보호하는, 그 탑을 보호하는 비슷한 게 있어. 예전에는 무덤 쓸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전에 뭐 조부님 무덤이나 이런 거 쓸 때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 판때기 같은 거 이렇게 꽂는 거 있거든요. 관 주변으로. 그런 것도 그쪽으로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원래는 거울 같은 거를 꽂아요. 거울 같은 걸 꽂으면, 그래서 사리장엄구나 안 그러면 무덤에 거울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삿된 것들이 범접을 못하게 동경입니다. 동경. 거울은 동경. 그리고 앞으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신라시대 때는 금관을 이렇게 짜부를 시켜가지고 얼굴에 덮어서 그게 약간 데드마스크 비슷해. 금관으로 얼굴을 이렇게 덮어서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어구예요. 그게.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저런 구슬 계열이 아닌가? 그냥 추정만 해보는 거야. 본 건 아니고 그냥 기록만 갖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궁금하겠어. 궁금하겠어. 그런데 분명 손은 여러 번 닿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 그리고 이 기록을 끝으로 공식적으로 열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까지 끊임없이 없다고 씹는 쪽이 한 명 있었고, 한 팀이 있었고, 그러면 다른 보궁들은 뭡니까? 뭐, 법흥사 보궁, 그 다음에 무슨 뭐 정암사, 이런 데는 그냥, 관련된 스토리가 있는 거죠. 스토리가. 사리가 모셔져 있는 게 아니고 스토리가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법흥사 가보시면 그 있잖아. 그 약간 무덤 같은 데가 하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모셔오면서 잠깐 거기에 있었다더라. 뭐 이런 정도? 그게 다죠. 그게 다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거고. 그리고 조선 후기 기록에 법흥사하고 정암사까지는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봉정암은 조금 더 뒤에 가서 얘가 나오고. 그래서 자장률사와 관련돼서 거기 자장이 창건했다는 절에는 전부 뭐 이런 썰들이 좀씩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리고 정암사는 사실은 그 사리보궁이라기보다는 자장률사의 유고를 모신 그런 의미가 훨씬 강했던 절이에요.
그게 지금 정암사 말고 뒤쪽으로 가면 조전이라고 하는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성지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정도 이해하시면 통도사 사리 이야기 끝. 그리고 고려시대 때 이거 지금 굉장히 긴 이야기라서 내가 이 얘기를 꺼내야 되나 싶어서 지금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당나라 851년에 이거 지금 전후수장 사리조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신 원홍이 부처님 치사리 어금니사리를 모시고 왔대. 근데 이건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 그렇게 한 기록이 나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119년에 정극영 이짐이라고 하는 사신이 부처님 어금니사리를 모시고 왔대요. 이게 송나라 제1사리입니다. 당나라 때 최고사리는 법문사사리, 법문사 지궁사리, 손가락사리, 지골사리, 요 지궁에 모셨던 이 지골사리 그 최고고, 그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당나라가 망할 때 전란 속에 거기가 약간 잊혀져 버려요. 그리고 그걸 땅속에 묻어놔서 그래. 땅속에 묻어놓다 보니까 지금은 도굴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유가 뭐냐면 무서워. 무서워.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 사람들이 부추기기 전까지 한국 사람들은 잘 도굴을 안 했어. 왜? 그렇게 했다가 나나 내 집안에 재앙이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장례풍습도 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좋은 건 안 묻어. 다 태워져 버린다고. 그리고 잘 안 묻어. 그러니까 파봐야 좁은 게 없으면 무섭기만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뭔가 좀 돈 될 만한 게 많이 나와. 이러면 이제 좀 생각이 다르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종이 고려청자를 처음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 물건이라고? 라고 말을 했다고. 일본 사람이 가서 보여주니까. 왜? 몰라. 무덤에서 새로 파온 거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A급들은 바다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무덤에서 나옵니다. 무덤 부장품이 A급이고 바다에서 뭐 신안 앞바다 뭐 이런 데서 뭐 청자선 있어요. 그런 거 싼 겁니다. 그건 보급형 자기. 예, 무덤의 귀족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문화재 오래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고요. 그때 비싼 게 지금도 비싸고요. 지금 비싼 게 미래에도 비싼 겁니다. 지금 싼 건 미래에도 쌉니다. 조금 잔인한 얘기인데 물론 모든 게 사라지고 한 개만 남았어요. 이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싼 거는 무덤에서 나오는 거고 그 A급들은 대부분 위쪽이 깨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파가서 쓸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파손시켜서 정상적으로 완벽한 거를 위에를 파손시켜서 넣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면 지금 완벽하게 있는 건 뭡니까? 그렇게 파손이 안 된 경우 조금 있고요. 나머지는 손댄 겁니다. 기술이 좋아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복구를 합니다. 자, 부처님 사리를 모셔오는데 이 사리가 어디서 오는 거냐? 이게 고려의 가장 대표적인 사리입니다. 그리고 송나라를 대표하는 부처님의 최고 사리가 이 사리입니다. 이게 지금 고려로 넘어온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재밌어. 이 기록들을 쓰는 거 보면 그럴듯해, 진짜. 상당히 이게 전후소양사리조를 제가 맨 처음에 읽으면서 이 고려 사람들이 조선 사람보다 훨씬 더 기록이라든지 이게 치밀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사실. 좀 이제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의상대사가 제당, 그러니까 유학을 했어요. 언제 유학을 했냐면 661년에서 671년 사이에 유학을 했어. 어디냐면 671년 사이에 이때 가서 이때 온 거예요. 종남산의 지엄스님 지상사로 갔습니다. 나중에 의상 전교조가 삼국유사에 나와요. 지상사 거기 보면 또 의상을 또 대단하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왜냐하면 그거는 한반도에서 화엄종이 자시하는 의상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교종의 최고가 화엄종인데 그래서 또 의상을 쫙 띄어 올려. 그리고 그 유적이 남은 게 부석사의 조사당이죠. 조사당에 가면 사천왕이 있고
그 다음에 재석범천이 있거든요. 그거는 의상대사를 부처님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예, 부처님 앞에 사천왕, 재석범천이 이렇게 호위하듯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부처님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상사하고 운하사거든요. 지엄스님의 절이. 지상사로 가서, 저도 여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 지상사로 가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때 누가 있었냐면, 지엄스님은 지금 668년에 돌아가셔요. 668년에. 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해, 지금. 그래서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한 3년 뒤쯤에 귀국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귀국하는 거는 당나라가 신라 침입한다는 그 얘기를 전해주려고 김인문한테 전해 듣고 전해주려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661년부터 668년까지가 같이 살았네. 공유되는 거네. 그치? 이분이 이때 들어가서 이때 나오긴 했지만 이분은 이때 돌아가셨으니까, 스승은 지엄스님이 이때 돌아가셨으니까, 그치?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때 종남산에 종남산이 제법 큽니다. 종남산이 제법 큽니다. 종남산에 누가 살았냐면 사분율종의 도선스님이 살았어요. 사분율종의 시조인 율사 도선스님이 살았어. 이분이 자장스님하고 교류했던 분이거든요. 자장스님보다 어립니다.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자장스님보다 나이가 많고 뭐 지도를 받은 것처럼, 자장율사가 도선율사한테 지도를 받은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거꾸로라, 거꾸로.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보면 나이가 좀 더 어리니까 그 다음 세대인 의상스님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지. 가능하잖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요 도선스님이 계율을 잘 지켜서 하늘에서 천공을 받고 있었다니까. 하늘에서 밥 시간만 되면 음식이 내려오고.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 다음 스토리가 여기서 나온다니까. 그래서 천공을 받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의상스님이 그걸 드시러 한번 나도 같이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미리 2인분을 준비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냐를 가지고 보면, 이걸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추적했는데, 도선이 667년에 사망을 합니다. 667년에. 그러니까 요 사건은 667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야. 661년에서 667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야. 지금 하늘에서 천공이 내려온 사건. 그러면 이 양반이 어디 살았느냐? 이 양반이 658년에 서명사, 지금 흥교사입니다. 저게 원측 스님 절인데, 저 절이 완공된 후에 상자가 돼요. 상자라고 하는 거는 최고 으뜸소임입니다. 으뜸소임, 약간 주지 같은 삘이 나는 그런 소임이야. 그래서 그쪽에 계속 이 양반이 주석을 하셨어. 그런데 언제 옮기냐면 665년에 현장 스님 추천으로 정업사 주지로 발령이 나요. 정업사도 종남산에 있습니다. 근데 제법 떨어져 있어요. 가보면 제법 떨어져 있어. 그래서 665년 전에 천공이 내려왔으면 그 장소가 서명사고, 665년 이후에 천공을 받았으면 정업사 사건이네. 네, 무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스님이 거기 가서 어딘지는 모르겠어. 서명산이 정업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게 이제 도선율사의 생애를 이제 쫙 검토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연구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일본 사람이 그걸 또 연구를 해놨어. 그래서 고맙지. 고맙지. 그렇게 해서 그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는 서명사하고 서명사하고 정업사 주지가 돼서 나중에 계단을 처음으로 만들거든요. 계단. 그 계단이 지금 유적은 없고 다 파괴된 거를 지금 복원한다고 중국 정부에서 복원을 해놨어요. 저도 예전에 가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율종의 조정, 율종의 종갓집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천공을 이제 받으러 갔어. 그 절이 어느 절인지 정확하게 몰라. 천공을 받으러 갔는데,
천공이 안 내려오고 밥 시간이 지나서 결국 의상대사는 떠났다. 그리고 떠난 뒤에 그 천사가 내려와서 짱깨가 와서 전에 얘기를 해드렸으니 간략하게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짱깨가 와서 음식을 갖다 주니까 야, 밥 시간 끝났는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냐 라고 별점 테러를 했지. 별점 테러를 했어. 그렇게 딱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신장이 가득 차서 이 절 주변으로 신장이 가득 차서 제가 감히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장이 떠나갔기 때문에 신장 그룹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제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신장이 누구냐면 의상대사를 보호하는 화엄성중입니다. 그게 지금 신중단이 만들어지는 거 37위 화엄성중, 그 화엄성중이 만들어지는 39위 화엄성중이에요. 화엄성중이 만들어지는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39위 화엄성중. 그 다음에 나중에 한국 이제 신들이 들어가면 104위 화엄성중이 돼. 근데 화엄경 세주명품에 보면 39위 화엄성중만 나와. 일단 그렇다 치고 그리고 나서 도선율사가 그 얘기를 가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야. 음식을 먹으러 왔잖아. 그래서 그 다음 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거든. 의상 스님과 지엄 스님을 초대해서 의상 스님과 지엄 스님을 초대해서 그 음식 받은 거를 갈라줬대. 전날 음식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엄 스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엄 스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거든. 그러면 지엄 스님은 668년에 돌아가시니까 요 뒤에 사건은 아닌 거야. 668년 안쪽 사건인 거지. 그리고 도선 스님이랑 관련이 되니까 667년, 661에서 667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 거야. 그렇게 우리가 퍼즐들을 쭉 맞추거든. 쭉 맞춰가는 거거든. 이거 되게 재밌어요. 처음 들으면 머리 되게 아픈데 요거 이렇게 싹 맞춰가지고 탁 잡아내잖아. 그러면 굉장한 쾌감이 있다고. 직소 퍼즐 이런 거 맞추다가 이거 안 들어가는데 하다가 어느 순간 딱 하면 야, 내가 신기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그게 있어.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서명사는 약간 평지가람 스타일이고 절이 굉장히 좀 너르고 딱 벌어진 느낌이고 정업사는 산지가람이에요. 그래서 산으로다가 한 40분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되게 좋아. 참 좋아. 그래서 저렇게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 의상 스님이 한마디 했다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석천에게는 하늘의 천재에게는 제석천에게는 하느님에게는 부처님 치아 40개 중에 하나의 어금니가 있다던데 그거를 좀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겠니? 그걸 좀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선 스님이 그럼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라고 해서 그거를 제석천이 7일 동안 빌려주기로 합니다. 7일 동안. 나중에 전후소장사리조에서 나와. 7일은 이 하루가 제석천의 하루는 100년이고 7일은 700년이다.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냐면 이때로부터 나중에 요 사건이 벌어질 때쯤 되면 한 700년이 흘러. 야, 이게 또 진기해. 진기해. 날짜를 이제 맞추기 시작하는 거야, 연도를. 7일 상환으로 빌려줬다는 거야. 7일 동안. 그럼 내가 7일만 빌려줄게. 이렇게 해서 그 사리가 나오고 그 사리가 송나라, 당나라를 넘어서 당나라 때는 저 법문사 사리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고 이건 뭐 완전 어떻게 보면 아이돌계 BTS지. 완전히 뭐 어떻게 딴 놈들이 어떻게 엉겨볼 수 없는 정도의 위상이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파괴되면서 5대 식국 시대를 겪으면서 다 잊혀져 버린 거예요. 잊혀져 버리고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고 그거 굉장히 재밌는 거야. 분명히 법문사 스님들은 알았을 건데 전부 입을 닫은 거야. 조금이라도 그게 손실될까 봐. 사리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쉽게 말해서 하나만 챙겨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 같은 그런 A급 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입을 닫은 거야.
그래서 싹 잊혀진 거지. 그리고 송나라 때는 드디어 이사리가 가장 메인사리로 뜹니다. 시대가 흐르고 흘러서 당나라를 거치고 5대 십국 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북송시대에 옵니다. 북송시대. 그래서 북송시대 때 이제 신종 뭐 이래가지고 구법당 신법당 사건이 터지고 아니 이제 계속 가는 거야. 역사가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유명한 휘종 시대가 옵니다. 예술적으로는 천재, 정치적으로는 중국 전 역사를 통해서 최고의 암군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예술가로서는 아주 좋아. 예술만 좋은 게 아니고 다른 것도 굉장히 능력가야. 자녀가 79명. 그러니까 에너지는 굉장히 많은데 그 에너지를 다 딴 데 써, 이 사람이.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잘 써. 굉장히 잘 써. 그러니까 안평대군인데 정치만 안 해. 근데 하필 황제가 됐네. 이게 너무 조합이 조금 이상하지? 그러니까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천재급의 사람인 건 맞아. 천재급의 사람인 건 맞아. 그런데 현실적이지 않아, 사람이. 굉장히 이상주의적이고 예술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술 쪽에도 소질이 없었으면 그냥 병원에서 평생 살았을 것 같은 사람인데 뭐 예술이라도 해서 네가 그나마 인정받았다. 이런 분들이 있어. 그래서 참 진기하지. 진기해. 그게 이제 휘종이고 그 당시 정세가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당시 개봉, 포청천 아시죠? 개봉이 수도예요. 북송의 수도는 개봉입니다. 카이펑. 그런데 이 개봉에서 있는데 북쪽에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요나라가 이렇게 치고 내려오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근데 거기에 연운 16주라고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요나라 연운 16주. 연운 16주가 왜 중요하냐면 만리장성이 이민족을 방어해내는 어떻게 보면 성벽인데 연운 16주가 그 만리장성 안쪽에 있어. 안쪽에. 그래서 이 연운 16주를 뺏기면 언제든지 이게 만리장성이 필요가 없어. 뚝이 이미 터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연운 16주를 탈환해야 된다라는 게 저 한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저 연운 16주 때문에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이게 불안한 거야. 만리장성이 있어도 이게 방어벽 역할을 못. 만리장성 이남까지 내려온 거라니까. 그래서 그 연운 16주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기가 막힌 사람이 또 바깥쪽에 한 팀이 더 나와. 금나라입니다. 금나라. 그래서 금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서 자꾸 찌적찌적 하니까 송나라가 금나라랑 적의 적은 동지다. 그래서 금나라랑 동맹을 맺고 요 나라를 보냅시다. 그러면 당신은 위쪽 먹고 우리는 연운 16주를 먹고 그래서 콜 하니까 콜을 했어. 그런데 당시 저 송나라에 정치를 워낙 못하니까 박랍이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갖고 굉장히 큰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밑에 쪽에서 난이 일어나니까 그걸 진압하면서 군대가 그쪽으로 다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저 시대에. 여러분이 들으면 알면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유명한 사람이야. 송강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송강 하면 정철 그런 거 아니고요. 수오지의 영웅, 양산박의 108명 영웅 중에서 으뜸이 송강입니다. 송강. 수오지 하면 뭐 표자두 임충, 그 다음에 뭐 노지심 이런 사람들도 나오지만 송강이 리더입니다. 양산박의 리더. 그 송강이 어떻게 보면 무법천지를 누구 같은 캐릭터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임꺽정 같은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쁜 놈은 나쁜 놈인데 약간 의적 비슷하기도 하고 그게 소설화된 게 수호지입니다. 수호지. 예.
이 휘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교를 또 좋아하고 예술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도교를 좋아하고 그때 또 참 도참 사상에 뭐가 있냐면 금인이 나라를 멸망시킨다. 이게 불교라는 거예요. 금인, 금선 뭐 이래가지고 불교를 또 되게 싫어해요. 그 최고 A급 사리를 바다에 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깨트려서 어디다가 막 어떻게 하기는 약간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야. 나한테 재앙이 내릴까 싶어서. 그래서 바다에 띄어서 버려라 라고 나왔을 때 우리 이제 또 이 두 분께서 정구영과 이지미가 그 정보를 취합하고 이게 딱 나오잖아. 여기 보면 기가 막히게 써 있어. 천하령 50벌과 저포 300비를 주고 그 담당자한테 빈 배만 보내고 알맹이는 우리한테 줘라. 우리한테 줘라.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신 우리는 그 얘기가 있어. 고려로 갖고 간다. 물건은 돌리지 않는다. 그럼 완전 범죄잖아. 그리고 저 받아먹은 저 사람은 진짜 괜찮은 딜을 한 거예요. 왜? 나라가 골로 가거든. 송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걸릴 일도 없어. 걸릴 일도 없어. 그렇게 해서 쳐들어오고 할 때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1119년이에요. 1119년. 그 사리를. 예, 그러니까 사리 버려라 어쩌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은 점점 안 좋아져서 1126년에 정강해변이 드디어 터집니다. 토목해변, 뭐 정강해변 뭐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굉장히 굴욕적인 사건인데 저희 정강연간에 벌어졌다 정강해변인데 이게 지금 그 사리가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1119년에 저 사리가 송나라의 최고 사리가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리가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려 예종이 10원전이 제 생각에는 약간 원형 건물인 것 같은데 천단 같은 그런 건물인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고려는 황제를 뒤에선 자꾸 황제를 칭했던 나라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나라거든. 그래서 이 10원전의 좌측에다가 정각을 하나 소전을 만들어서 사리를 모셨대. 이게 이제 최고 A급 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강화도 천도할 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몽고가 쳐내려오니까 강화도로 튄 거 아니에요. 일단 선조 튀듯이 튄 거거든요. 정신이 없대. 그래서 사리가 어쩐지 까먹었어. 까먹었어. 쉴 때 제대로 이걸 못했네. 이거 어땠네. 근데 여기서부터 고려의 힘이 나온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4년 뒤에 석옹광이, 승려 옹광이라고 하는 스님이 사리 친견을 좀 해야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래? 그렇게 해서 허가가 떨어졌는데 사리가 없어. 야, 그 사리 어디 있어? 사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지기 시작을 하는데 찾기 시작 못 찾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뭐가 나오냐면 내신 김승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문일기 자줏빛 문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도 황실을 지칭하는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써 있는 일기, 그러니까는 일본으로 말하면 우리 조선으로 말하면 승정원 일기 같은 데를 한번 보십시오. 그 문건은 다 갖고 갔는가 봐.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200전이 사리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쓰여 있대. 생각보다 괜찮아 이게. 그래서 200전을 족친 거야. 야, 네가 받았다며. 그러니까 200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집에 일기 써놓은 게 있는데요. 야, 이게 진기하다. 제가 확인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김서령에게 줬다고 제 일기에 쓰여 있는데요. 라고 김서령을 줘줬어.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치밀하게 뭘 하고 있구나. 대충 이렇게 눈대중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구나. 뭘 이렇게 일지를 쓰는가 봐. 그죠? 그런 느낌이 나온다고 지금. 그래서 김서룡을 줘줬더니 애가 부담이야. 좀 냄새가 나는데? 그랬는데 3일 뒤에 김서룡 집에 쿵 하는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가봤더니 담 밑에 사리가 와 있네. 사리 보자기가. 내가 보기에는 범인이 진 것 같은데. 딱 진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사리하고 함이 떨어졌는데
원래는 이게 어떻게 쌓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침향으로 사리 모신 데를 침향으로 싸고 그거를 순금으로 싸고, 그러니까 침향이 순금보다 더 가치를 높게 보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마 침향함이 제일 안쪽에 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순금이 있고 백은이 있고 유리, 그 다음에 나전칠기로다가 이렇게 2중 3중으로 포장을 해놓은 거야. 요거는 고려시대 때 어떻게 사리를 모셨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록. 이거 기림사 주지한테, 전에 기림사 주지했었던 스님한테 무국이 직접 들은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재밌어. 근데 지금은 유리함만 있었대. 유리함하고 사리만 있었대. 딱 들어도 냄새가 나는데. 왜? 유리함하고 사리만 있는데 그걸 누가 던졌으면 유리가 깨졌지. 이게 딱 냄새가 나는데, 뭐 금함이에요.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조져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부처님 일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온전치 않고 그 다음에 본질은 찾은 거 아니냐. 저런 것들은 보충할 수 있는 문제원 아닙니까? 라고 해서 일단 유야무야가 돼요. 그리고 10원전 안에다가 이번에는 불화전을 따로 모시고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시는 데를 따로 모시고 그렇게 해서 모셨대. 이 사리가 나중에 고려 말에 가면 왕륜사, 공민왕조에 나와요. 왕륜사에서 부처님 치사리하고 더불어서 지공의 이 정골을 함께 공민왕이 정대하면서 옮겼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그 사리예요. 그래서 공민왕 때까지는 갔을 걸로 추정을 해. 네, 갔을 거.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이 사리를 몰라.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 사리가 없어졌는지를 가지고 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충격을 받았는데 4가지로 내가 생각을 했다. 하나는 7일 기한이 차서 700년 지나서 다시 가지고 갔나? 반환받았나? 야, 이거 재밌어요. 이게 날짜를 계산해 보면 온갖이 비슷해. 요때하고 지금 이때거든. 이때 1300년. 그다음에 600년이잖아. 600년. 그다음에 1230년. 얼추 비슷해. 얼추 비슷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물이 이게 사리는 성스러운 물건이기 때문에 혼란한 정국을 만나서 스스로 사라져서 다른 쪽으로 이동해 갔나? 실제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어요. 저 제석사 사리 장원구나 이런 거 보면 사리를 넣었다고 돼 있는데 발굴을 해보니까 사리가 없어. 사리가 사라진 경우들이 있어요. 발굴을 했는데 사리가 없어. 그건 손댄 것도 아니고 거기에 분명히 사리가 들어있다라고 명문이 쓰여 있어. 사리구에, 사리 장원구에 없어. 그런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혹시 물에 녹았나 싶어가지고 그 사리 장원구에 그 사리기 통에 물이 들어 있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성분 검사를 해갖고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문화재 일하는 사람들이 인성분이 있는가? 그건 자연에는 잘 없고 인간의 뼈하고 관련된 거잖아. 없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왕실에서 모신 살인데 그렇다고 도굴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나온 건데 왜 살이만 없어졌지?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리가 이동했나? 도 있고 재물을 탐내는 놈이 사리 장군과 욕심이 난 거야. 이게 금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것만 빼돌리고 사리를 버린 게 아닌가,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요렇게도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도적이, 이거는 뭐냐면 모시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도적은 사리를 모시고 싶은 사람인 거야. 내가 독점. 이 기회에 내가 독점. 그랬더니 4번째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전후소장 사리조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거예요. 요거 굉장히 길다니까. 그래서 다음에 아주 또 진기한 이야기, 나한인가 약사열애인가, 왜 우리나라에 원나라 황제의 원찰이 들어서는가, 기왕후 남편 이야기 여기서 나옵니다.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